23년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이다. 금리의 고점이 23년 2분기에 형성이 될 테니까 1, 2분기죠. 10월, 11월이 저점인 거 맞다. 그리고 주가는 반등은 하겠지만 뚜렷한 반등은 어렵겠다. 자, OECD가 바라보는 이제 2023년 경제 전망 이제 주제로 오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OECD가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이제 발표했는데, OECD 세계 경제 흐름 어떻게 진단하고? 저도 이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또 IMF 경제 전망 보고서, 또 월드뱅크 전망 보고서 이 세 가지를 꼭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IMF는 주로 글로벌 경제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권역을 좀 구분하면서 이런 수준의 경기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IMF가 이 중에 갑이고요, 당연히. 네. 월드뱅크 경제전망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신흥개도국, 이들의 경기 여건을 판단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그 설립 취지부터 그래요. 월드뱅크 이코노미스트 만나면 계속 그 취약국,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취약 신흥국들을 고려하면 미국이나 선진국들 금리 인상 그만해라 이런 표현도 했었죠. 월드뱅크의 스탠스가 그래요. 근데 OECD는 상대적으로 OECD 회원국들 간의 비교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고 선진국 권역이니까 그러니까 OECD 경제전망 보고서도 괜찮습니다. 경제 전망을 하는 대표적인 세계 집단이 IMF, 월드뱅크, OECD. 네. 한국에는 김강석 실장이 있다. 네. 시작하시죠. 맞습니다. 홍보해 주는 거예요? 네. 잘하네. 머니 트렌드와 경제 전망. 네. 그렇죠?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떤 국면인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22년은 어땠고 23년은 어떨 건데 그 중에 나는 어느 지점에 와 있나. 이걸 계속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죠. 그런 것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신 것 첫 번째 액티비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매 판매라든가 아니면 생산 활동 이런 것들,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이 그거죠. 기업의 제조가 얼마나 활발한가, 도소매 유통이 얼마나 활발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고, 그리고 트레이드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세계 경제의 활동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위기 이후에 펜트업 디맨드가 일어나면서 활동성이 급증했었죠. 네. 그리고 계속 꺼지죠. 네, 지금 이렇게 꺼져서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하에 있다. 이렇게 둔화해서, 이게 둔화죠. 그리고 침체로 가는 국면하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좀 재밌는 지표 중에 하나는 카세일이죠. 자동차 판매를 보면 중국만 이렇게 반등하지 선진국들은 이렇게 안 좋다. 이게 왜 그럴까요? 중국은 얼마 전에도 기준금리 인하 또 했죠. 네. 경기 부양적이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이 소비를 권장하고 투자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량조차도 이렇게 금리와 연동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로존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고강도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도 부진하고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인 내구재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2만 가지 부품을 생각해 보세요. 네. 자동차 하나가 판매가 안 되면 2만 가지 부품들도 조달이 끊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기가 안 좋다. 그 다음 PMI로 많이 보시죠. 이게 제조업 지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역시 신규 주문이 얼마나 많느냐. 그러니까 주문 바이 생산이니까 주문 자체가 50을 밑돈다. 이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굳이 따지면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하겠는가 그건데 역시 100을 밑돈 지가 한참 됐고요. 이게 계속 100 밑에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이 9월, 10월 들어서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죠. 미국은 인상 속도 조절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죠. 조절론은 이미 나왔고 10월부터. 그리고 조절에 들어갈 거죠. 12월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소비자 신뢰가 이렇게 깨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20년 충격, 21년 좀 반등, 그랬다가 계속 깎아먹고 있는 모습, 지금 이런 국면에 놓여 있다. 네. 이렇게 OECD는 진단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세계 주요국 물가 상황은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그 OECD에서
갖고 있는 그 특장점이 OECD 회원국들 간의 물가 상황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거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이 보시는 그래프가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좀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전체 품목이 460여 가지예요. 한 455가지인가 그래요. 그럼 그것들을 이제 부문별로 나누죠. 그럼 이 중에서 460가지 중에 물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6% 이상 상승한 게 몇 가지일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정 품목만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6% 이상, 이건 고물가 인플레이션의 기준이잖아요. 그만큼 이상 상당히 높게 상승한 물건의 개수가 몇 가지인가? 그거예요. 물건의 개수.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반적인 품목에 걸쳐서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인플레이션 경제임을 보여주는 근거죠. 근데 21년 9월 기준과 22년 9월 기준을 했을 때 세계적으로 전년보다 올해 급등했죠. 근데 유독 어떤 나라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독 영국을 비롯한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이런 유러피언 국가들이 급등했죠. 네. 그리고 미국보다 9월 기준으로는 더 급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중에 고물가를 찍었고요. 9.1%. 그리고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근래 7.7%까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유로존, 영국을 비롯한 혹은 그 밖에 유러피언국, 유로존 국가들 이들이 고물가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에너지 위기를 이제 만나면서. 그래서 겨울이 오는데 에너지는 부족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그러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걸쳐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준이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유로존은 계속 그 정점에 머물고 있고요. 영국은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캐나다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유로존, 캐나다 달러, 또 영국 파운드화, 가장 대표적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나머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는데, 그래프 보겠습니다. 미국은 먼저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데, 재미있게도 영국, 유로존, 캐나다, 달러 그 밖에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은 이제서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그 밖에 다른 나라 통화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이게 달러 강세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초반에 초강달러 나왔고 그 이후에는 제가 달러 인볼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뒤늦게 9월, 10월, 11월 유러피언 국가들이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죠. 이게 강달러를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작가 TV에서 이제 올해 마지막 오프라인 행사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2023년 머니 트렌드쇼, 돈의 흐름을 읽어야 기회를 잡는다는 행사 준비했고요. 12월 3일에는 주식, 이제 12월 4일에는 이제 부동산인데, 진행은 이제 저와 이제 부일라님이 함께 하시고, 1회차 이제 주식에 이제 홍충욱 박사님, 그 다음에 박세희 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최윤철 대표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2일차 이제 부동산에 이제 실장님이 함께 하시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김강수 실장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경민 교수님, 세 번째 이현칠 소장님 나오시는데, 실장님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숲을 보셨으면 좋겠다. 네. 23년의 그림은 어떤 숲일까? 네. 그 나무를 들어가기 전에 네. 전체 숲을 보시고 어떤 나무를 골라야 될지 네. 그리고 그 나무 하나를 보는 섹션들도 있겠죠. 네. 저는 이제 아마도 숲을 보실 수 있는 기회 네. 이렇게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고요. 23년 경제가 제가 계속 어렵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경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려운 경제인데 모두한테 위기가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23년 경제가 어떤 국면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걸맞는 스탠스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강연은 이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슈피겐 홀에서 열리고 있고요. 지금 오프라인 자세히 거의 마감되고 있거든요. 네. 아직 몇 자리 남아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프라인 참석 못하시는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 스트리밍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 할인 중이라서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가 오프라인 참석 전원에게 머니트렌드 2023 이 저자 사인 도서를 증정한다라는 거. 혜택 세 번째가 오프라인 참석자 전원 기념사진 촬영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김강수 실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실장님과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 이런 모든 혜택이 주어진 머니트렌드 2023 행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란에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김작가TV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오프라인 행사,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주요국 고용 상황은 좀 어떤가요? 고용 상황은 너무 중요하죠. 결국 지금 금리를 말씀드렸는데 네. 금리를 결정하는 이 중앙은행에서 여러 가지 주요 변수들을 확인해 가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 물가랑 고용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 부분을 지금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이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타이트하다. 이제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 어쨌든 이 레이버 마켓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고용 상황이 거의 꽉 차 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 얘기예요. 보시는 것처럼 11년부터 19년까지 2010에서 2020 거의 한 10년 동안의 베이컨시스, 이 베이컨시스와 unemployment, 이거 실업률, 이 두 가지로 보통 고용 상황을 많이 판단해요. 베이컨시는요, 주로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쉬었음 인구라고 보셔도 좋고요. 정의는 좀 다르지만 휴직자는 아직 취업자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실업자가 아닙니다. 휴직하고 있는 분들은 취업자로 분류해요. 근데 이들도 베이컨시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각 국마다 기준이 좀 다르지만 자국에서 또 자국을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평범하게는 약 10여 년 동안 에버리지가 이 빨강색입니다. 근데 22년 2분기는 베이컨시가 이렇게 굉장히 높죠. 예. 이걸 한 가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그 평년에, 이 평년이라고 할게요. 평년이 이렇게 높았는데 실업률이 극단적으로 낮죠. 평년보다도. 평년이라는 게 뭐죠? 평균 2011년부터 19년까지의 에버리지 실업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이 unemployment rate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트하다. 고용 시장이 실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좋은 걸까요?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고용 시장도 안 좋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제가 나온 영상들을 여러분이 다른 분에서 보셨다면 그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왜 가난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미 김작가TV에서도 제가 분석한 우리나라 통계를 가지고 분석한 걸 몇 번 보여드렸어요. 명목소득은 나름 괜찮은데 실질소득이 줄어든다.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다시 말하면 통장에 찍히는 명목소득은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게 실질소득의 개념이고 이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고물가 때문이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일 것이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사실 소비할 여력이 더 줄어든다.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OECD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 주요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역시 헝가리 빼고는 모든 OECD 회원국들이 실질소득이 줄어요. 여기는 실질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임금이 줄어듭니다. 결국 고물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일수록 그 고물가 때문에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걸 재밌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실업률 지표를 보세요. 코로나19 전과 22년 2분기를 비교한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19 전과 지금을 비교한 거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어때요? 0 밑에 있으니까 떨어지죠. 그리고 inactivity, 무활동, 쉬었다, 뭐 휴직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질 임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고용시장에 편입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결국 기업들이 해고를 계속하고 있지만 해고를 해도 어떤 일자리든 찾아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이 숫자를 해석해 본다면 제가 체감적으로 말씀을 그때 미국 다녀오자마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났던 택시 기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투잡을 뛰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결국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 소득 가지고는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일해도 예를 들어 알바로 일주일에 한 번 일해요. 1시간 이상 일해요. 그러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취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의 기준, 우리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분석할 때 실업자의 정의, 취업자의 정의 이렇게 내리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럼 취업자로 다 들어가요. 심지어 이런 것도 취업자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운영하세요. 근데 아들이 용돈도 안 받고 그냥 알바비 안 받고 일을 도와주세요. 치킨집에. 그럼 이 사람은 뭘까요? 도와줬으니까 취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취업자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취업자가 아니죠. 네네. 근데 취업자예요.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해서 취업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정의상.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비판하시지는 마시고요. 그 나라마다 그 정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9년 4분기와 22년 2분기가 정의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정의 하에서 실업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실업자가 많이 안 나타나고 어떻게든 일을 하고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고 혹은 물가가 너무 치솟고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버텨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에 머물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당장 침체가 안 나타나는 것이다.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해고하고 정리하고 뭐 희망퇴직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자리든 찾아서 간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OECD가 바라본 세계 경제의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년 충격이었죠. 마이너스 3.1%. 21년에 펜트업 디맨드가 일어났죠. 근데 기저효과가 반영된 숫자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작년 12월만 해도 경제가 그래도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다. 빨강색.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안 좋게 하향 조정한 것이고요. 22년보다 23년 더 안 좋다. 22년도 안 좋은데 23년 더 안 좋다. 이런 모습을 경기 침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세계 경제 기준으로 평년 성장률이 3.5%예요. 그럼 3.5%를 밑돌면 경기 침체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하거나 하면 경제 위기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녹록치 않은 경제. 그래서 세계 경제를 놓고 봐도 경제 위기 시즌을 몇 개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안 좋은 세계 경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세계 경제 흐름에서 각 그 권역들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보면 특히 어떤 권역이 어려운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신 것처럼 이 전체 이 누적값은 떨어지죠. 22년, 23년. 그러니까 안 좋다. 이 그래프가 결국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여도로 여러 권역들을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가 줄어듭니까? 노스 아메리카. 미국이 특히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OECD 유럽. 이 권역이 크게 줄어들죠. 결과적으로 23년, 제가 3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23년 경제는 미국과 유로존, EU 국가들 혹은 영국도 포함입니다. 영국은 EU가 아니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권역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경기 침체가 정말 확실해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해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이머징 아시아는 버티고 있구나. 그때는 제가 아태 지역이라고 설명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런 지역들은 그나마 버텨주고 있구나. 이렇게 세계 권역을 보시고 여기서부터 우리 투자의 방향성이 나오죠. 신흥국 ETF, 아태 지역 ETF 이런 것들은 벌써 방향성이 나오죠. 이런 세계 경제 국면을 좀 이해하시고 그 국면 속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좀 더 불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자, 일부 영상 끝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 이제 내년에 한번 여쭤보면서 이제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 2023년에도 여전히 안 좋을 것이고 나중에 매수 타이밍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나온다면 여러 가지 신호 알려주셨지만 이제 그 전에
전에 아마 실장님 또 매달 한 번씩 나오시니까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은 이제 네.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고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23년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경기 침체 부분은 많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근데 이 주가의 등락이나 저점과 고점은 금리에 따라 연동돼요. 선행해서 연동되죠. 그래서 금리의 고점이 23년 2분기에 형성이 될 테니까 1, 2분기죠. 형성될 테니까 10월, 11월이 저점인 거 맞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주가는 반등은 하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요소가 만나기 때문에 뚜렷한 반등은 어렵겠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뚜렷한 반등이 어려운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조정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의견을 드립니다. 네, 실장님과는 이제 12월에 이제 2023년 대전망하는 시간으로 한 번 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가수 시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